아이 아빠가 누군지 이젠 나도 모르겠어.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가 내게 건넨 말이었다. 내 아이가 맞다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하던 그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날, 내 가슴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사랑을 믿었던 한 사람의 무너짐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른다. 믿음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상처가 얼마나 조용히 퍼지는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한 문장, 한 표정, 한 선택이 드러낸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결혼이었지만 그 끝은 진실을 둘러싼 혼돈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였다. 과연 사랑은 모든 걸 견딜 수 있을까? 그 답을 당신이 확인해 보길 바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핸들을 잡고 서울 외곽을 돌며 짐을 옮기던 중이었다. 무거운 컨테이너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얹힌 건 그 사람과의 기억이었다. 정확히 2년 전 나는 아내와 이혼했다. 그 이후로 이삿짐 센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무언가를 실어 나르지만 정작 내 안은 점점 비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30대 후반 남자라고 부른다. 그 말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삶은 그 평범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험하고 지독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나 자신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서. 아내와 처음 만난 건 어느 날 거래처 소장님이 건넨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너 그 2층 스파 새로 들어온 직원 봤냐? 아주 싹싹하고 반듯하더라.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하얀 복장,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예의 바른 목소리. 안녕하세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울렸다. 그녀는 스파 직원이었다. 나는 화물 운전기사였고 얼굴에 늘 피로와 기름때가 배어 있었다. 어울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자꾸 그녀가 생각났다.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장면이 될 줄은. 그날따라 이상했어. 평소보다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더라고. 우리의 첫 소개팅.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앉아서 마주 보긴 처음이었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저도요. 예전부터 밝게 인사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어색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말투부터 다정했고 뭔가 닿을 듯한 거리감에서 내 마음을 흔들었다. 사실 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이 맞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을 꺼냈다. 행복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내 인생의 원칙이자 목표였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따뜻한 남자라는 말 괜히 듣는 거 아니셨네요. 그때 알았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미소가 다정했고 말에 예의가 있었으며 마음이 정돈된 사람 같았다. 우리는 곧 연애를 시작했다. 매일 그녀와의 문자, 짧은 통화, 마주보는 저녁 식사. 피곤한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었다. 거래처 사장님은 나를 볼 때마다 농담처럼 말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시절 정말 행복했다. 2년쯤 지나 나는 반지 하나를 꺼냈다. 청혼이었다. 평생 같이 살자는 말이 내겐 참 오래 준비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너무 고마워. 정말 감동이야. 근데 사실 나도 바로 결혼하고 싶긴 한데 왜? 무슨 일이야? 조금 빚이 있어. 카드빚 2천만 원. 그녀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나도 너무 창피해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왜 빚이 생겼는지, 어디에 썼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짐이라면 함께 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그 돈을 대신 갚았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고마워. 이제는 웃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 신혼집은 내가 직접 계약한 빌라였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다. 혼수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 너무 민망해. 무슨 소리야? 난 지금이 딱 좋아. 이 사람과 같이 집을 꾸미고 냉장고에 하나씩 채워가는 삶. 그게 내겐 꿈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이제 일 그만두자.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래도 될까?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해. 우리 빨리 아이도 갖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믿었다. 우리 둘 다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나 요즘 너무 지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그게 더 지치는 거야. 결혼 초기 그녀는 말했다. 자신의 꿈은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거라고. 매일 아침 밥 짓고 깨끗한 집을 가꾸고 남편 기다리는 그런 삶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일을 그만뒀고 나는 더 열심히 운전했다. 도심을 휘젓고 새벽까지 짐을 날랐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말들은 서서히 바뀌어 갔다. 내가 다니던 운송업체가 부도를 맞았다. 기름값도 못 받았고 마지막 월급은 통보 없이 끊겼다. 나는 바로 새 일자리를 알아봤고 이전보다 훨씬 적은 단가로 뛰기 시작했다. 하루 13시간씩 도로 위에서 살다시피 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고 더 벌어야만 했기에 쉬는 날은 언제부턴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 그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 당신이 버티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 말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뭐가? 계속 남 밑에서 월급만 받는 거. 그게 전부야? 갑자기 왜 그래? 내 친구 남편들은 다 자기 사업한다더라. 사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녀의 눈빛은 비난보다 실망에 가까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냥 삼켰다. 그날 밤 그녀는 소파에 앉아 SNS를 훑었다. 한참을 보더니 소리 없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뭘 보고 있어? 그냥 친구들 인스타. 왜? 모두가 반짝이는데 나만 까맣게 죽어가는 것 같아서. 나는 순간 말을 잊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내가 벌고 내가 해준 것들이 그녀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나 싶었다. 그래서 나 다시 일하고 싶어. 일? 응. 스파 구인 글 봤는데 면접 한번 보려고. 갑자기 왜 그래? 나 돈 계약 새로 앞두고 있어.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 내가 나로 사는 느낌이 없어. 그녀는 다시 말했다. 나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로만 남고 싶지 않아. 그 말이, 그 표정이 나를 너무 작게 만들었다. 그냥 내 삶이 초라해 보여서 그래. 너무 비교하게 돼. 아내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요즘 친구들은 다 골프 배우더라. 몇백만 원짜리 피부 관리도 주기적으로 받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좀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 탓하려고 한 말 아니야. 그냥 속상해서 그랬어. 그날 그녀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긁었다. 비수가 아니라 서늘한 유리조각처럼 가슴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혼자 죄책감에 시달렸다. 맞다. 살림하라고 한 건 나였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것도 우리 둘 다 빠르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나는 그녀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녀는 이력서를 들고 나갔다. 경단녀는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번듯한 뷰티 스파 체인점에 취업했다. 출근 첫날 나는 그녀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이제 괜찮을 거야. 나도 그렇게 믿었다. 처음 몇 주는 나쁘지 않았다. 퇴근하면 집에 그녀가 있었다. 피곤한 얼굴로도 반찬을 차려주고
내게 고생했다고 말해줬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다.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늘어났다. 오늘도 늦어.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됐어. 미안. 오늘 회식 잡혔어. 술자리 길어지면 외박할 수도 있어. 외박? 아무리 바빠도 유부녀가 밤새 회식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나 아직 신입이잖아. 이해해줘. 그리고 우리 애도 없잖아. 지금은 내가 적응하는 시기야. 그녀의 말은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그날따라 유난히 서운했다. 우리가 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결혼이, 이 가정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날 밤 그녀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니, 그 이후로도 그런 날이 반복되었다. 긴 회식, 야근, 외박. 나는 참았다. 그녀가 다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말했던 이해와 응원, 이렇게 나를 조용히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그래, 그렇게 다시 일하고 싶다던 사람이었으니 적응하느라, 회식하느라 늦는 것도 이해하자고 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냐고 말하던 아내였다. 그녀가 일터에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연애 시절부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아질 거라고. 우리의 결혼도 그녀의 마음도.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우리 관계는 동반자보다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사는 하숙생 같았다. 그녀는 점점 나를 멀리했고 나는 점점 그녀의 그림자만 붙잡고 있었다.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늘 바쁘다고 했다. 그녀가 피곤한 이유는 단지 업무 때문일까? 아니면 나와의 삶 자체가 피곤한 걸까? 그날은 결혼 5주년이었다. 나는 일찍 퇴근해 케이크를 사고 마트에서 고른 와인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녀를 기다렸다. 거울을 보며 셔츠에 주름을 펴고 거실에 향초를 켜고 기분 좋은 음악까지 틀어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던지고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레 상품권을 건넸다. 센스가 없어서 또 이걸로 준비했어. 그래도 원하는 거 하나 사면 좋겠어서. 이거 50이네. 요즘 200은 돼야 뭐 하나 제대로 사는 세상이야. 나는 멈칫했다. 그 말투. 감사보다는 실망. 기쁨보다는 짜증이 먼저였다. 그리고 왜 또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보내? 기념일인데 굳이 그렇게 생색낼 일 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그녀가 요즘 힘들어 보이니 장인어른 장모님과 식사라도 하시라고 보낸 50만 원이었다. 당신 좋아할 줄 알았어. 부모님 챙기는 거 예전엔 그게 좋다 했잖아.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그때랑 지금이 같냐고. 늘 똑같이 움직이는 건 당신밖에 없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한 하루였고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짓밟히는 느낌이었다. 기념일의 온도는 딱 그날의 우리 사이 온도였다. 차고 건조하고 말랐다. 고작 50만 원 보내놓고 생색낼 거면 하지 마.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챙기랬어? 차라리 그 돈으로 나나 챙기지 그랬어. 그녀의 말은 날선 칼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팍을 정확히 찔러댔다. 당신은 늘 그래. 남자가 돼서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좀 시원하게 쓸 줄은 몰라.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장모님은 좋으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좀. 아냐,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우리 그냥 화 푸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는 말 5년째 듣고 있다. 슬슬 지겹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친구들 남편들은 여름마다 하와이 보내준다더라. 나는 한 번도 못 가봤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친구들이랑 멀어진 것도 당신이랑 결혼해서 그런 것 같아.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잔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 나 SNS 할 때마다
은근슬쩍 눈치 주는 거 알아. 그거 피해의식이야. 넉넉히 못해주는 게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잖아. 나는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더 아팠다. 그리고 요즘은 당신 나만 보면 아이 얘기부터 꺼내지. 아이가 낳고 싶다고 나아지냐고. 모든 게 요즘은 그냥 지긋지긋해. 그녀는 피로하다는 듯 등을 돌렸고 나는 손에 쥔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차갑게 식어있는 붉은 액체. 마치 우리 대화의 잔해 같았다. 나는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가 일에 집중하는 걸 존중했고 오히려 내가 먼저 밀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마저 내 탓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말들은 상처가 아니라 천천히 퍼지는 독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다. 결혼했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걸 느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다. 5주년 기념일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질 무렵이었다. 그녀는 퇴근길에 조용히 말했다. 할 말이 있어. 피곤한 얼굴인 줄 알았다. 그저 감정이 예민한 날인 줄 알았다. 여보, 나 임신했어. 순간 온몸이 멈췄다. 심장이 크게 울렸다. 진짜야? 진짜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그녀는 내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다. 나는 미친 듯이 기뻤다. 근데 들어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눈빛이 결심에 가까웠다. 임신은 했는데 그래서 이혼해줘.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혼해달라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혼하자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아이 아니야. 그 말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몸이 굳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웃고 싶었다. 진짜로. 이게 농담이길 바랐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남자라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말해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조차 쉬지 않고 말했다. 말 그대로야. 당신 몰래 다른 남자 만난 지 2년 넘었어. 이야기를 준비한 듯 흔들림 없는 목소리, 감정이 섞이지 않은 얼굴.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뇌가 서서히 멈춰가는 감각을 느꼈다. 순간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졌다. 5년 동안 내가 지켜온 모든 것, 참아온 말들, 묵묵히 쌓아온 일상, 전부 그녀의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2년이나 날 속였다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 맞아. 날 욕해도 돼. 아니면 뺨이라도 때려. 그래야 좀 풀릴 거 아냐.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책장 모서리에 손이 부딪혔고 아프지도 않았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거짓말 아니야. 이 아이 아빠 당신보다 능력 있어. 돈도 훨씬 잘 벌어. 말할수록 그녀의 눈빛은 또렷해졌다. 사업체도 몇 개나 있고 앞으로 더 잘 나갈 사람이라고.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일하면서. 처음엔 그런 의도 아니었어. 진짜야. 그건 믿어줘. 나는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피식 입꼬리만 움직였다.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은 바람 피고 애까지 가졌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혼해달라고.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차갑게 나를 바라봤다. 응,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나 이 아이 낳을 거야. 이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그녀는 소파 뒤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말투는 고요했지만 그 내용은 잔혹했다. 당신이랑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 더는 못 참겠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그 말, 거지같이라는 그 단어.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심장 아래로 뜨거운 덩어리가 꾹 눌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 잔이 쓰러졌다. 와인이 바닥에 스며들었다. 마치 내 감정 같았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자기 혐오였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 여자를 떠나게 만든 걸까? 그녀는 그 순간에도 무심한 얼굴로 내 등을 지나쳤다. 남겨진 건 깨진 잔 하나와 엉망이 된 마음뿐이었다. 요즘은 야근 수당 제도도 바뀌었다면서 자진해서 야근을 하겠다고 나서더라. 그녀는 늘 그랬다. 늦은 시간에도 회사에 남아야 해. 사무실에서 자고 올 거야.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나는 점점 무뎌졌다. 문제 삼고 싶었지만 그녀는 늘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한 번이라도 의심을 내비치면 그날 밤은 냉전이었다.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다. 그러는 게 덜 아팠으니까. 하지만 그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그 남자 만난 거. 그녀는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눈을 마주쳤다. 2년쯤 됐어.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됐네. 그녀는 숨도 고르지 않고 덧붙였다. 지금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 나는 웃었다. 터질 듯한 웃음이 아니라 쓰디쓴 절망의 비웃음이었다. 넌 정말 잔인하구나. 상간남이랑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 아이를 가지고 돌아와선 이혼하자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그녀는 차분하게 마치 업무 보고하듯 말했다. 위자료는 당연히 내가 줘야지. 그 사람 돈 많아. 부족함 없이 챙겨줄 거야. 나는 책상 모서리에 손을 꽉 쥐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한텐 돈이 문제였어. 당신이랑 사는 동안 끝없는 쪼들림이 지긋지긋했어.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달라졌어. 여유도 생겼고 이 아이도 낳아서 잘 키울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이듯 말했다. 아,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그건 잊지 않을게. 그녀는 두 손을 정리하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대로 등을 돌렸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떠났다. 잔혹할 정도로 깔끔하게 너무나 극적이고 조리있던 그 통보 앞에서 나는 화를 낼 기회조차 없었다. 그저 등 뒤에서 조용히 무너질 뿐이었다. 법적으로 이혼을 정리하자고 한 그녀는 말 그대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대로 그 상간남을 통해 받은 위자료는 두둑히 내 손에 들어왔다. 웃기게도 돈은 진짜 빠르게 처리됐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파국처럼 마무리됐고 시간은 어느덧 2년을 지나 있었다. 나는 다시 돌싱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위로했다. 그래도 애 없어선 다행이다. 그런 여자는 빨리 손절한 게 낫지. 나도 애써 그 말들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가 휴대폰에 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혹시 씨 되시죠? 예, 네. 맞습니다. 전 당신의 전 아내분 남편입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구나. 그 상간남. 차분한 어조, 정중한 말투. 전화기 너머에서도 그가 사업가라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왜 나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을까? 저희가 이렇게 연락할 일은 없을 텐데요. 나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그는 짧은 정적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결국 퇴근 무렵
내가 일하는 공장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잘 다려진 수트를 입고 있었다. 구두엔 먼지 하나 없었고 향수 냄새도 비쳤다. 나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그 앞에 앉았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다. 안부가 궁금해서 오신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이시죠?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숨을 한 번 깊게 쉬더니 고개를 숙였다. 거두절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나는 눈을 떴다. 입술이 굳었다. 뭐라고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커피잔이 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당시엔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바로 이혼하고 저한테 오라고 한 건 맞습니다. 그쪽도 많이 힘드셨겠지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했다. 고개를 숙인 양복 신사가 고개를 수없이 조아릴수록 내 안의 감정은 더 뒤엉켰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여자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확신하죠? 그는 눈을 들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부모님 반대가 좀 심했어요. 이혼녀라는 것도 그렇고 배경 문제로 예민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다. 저도 처음엔 화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믿기 힘드네요. 그리고 그렇다 해도 그 여자를 다시 데려가라는 말씀이신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 여자를 다시 안고 살 자신 없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했고 통보도 마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추정이지만 그 아이 아마 선생님 아이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더 낯설어져 있었다. 그 여자는 제 돈만 보고 당신 아이인데도 내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 남자의 말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또렷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겨우 말을 뱉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 아내를 데려가라는 말입니까?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정면을 바라봤다. 네, 데려가 주세요. 어차피 아이도 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 할 말도 없을 겁니다. 두 분 사이를 갈라놓은 건 지금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 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개를 깊게 숙인 그의 모습은 마치 사죄를 넘어 참회처럼 느껴졌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대묻듯 말했다. 진짜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닌 게 확실합니까? 네. 출산 직후 저희 부모님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잠시 공기가 멈춘 듯했다. 심장이 서서히 멎는 듯했고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일단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제가 당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떠났다. 나는 2년 만에 아내에게 연락했다. 상간남이 찾아왔다는 말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상황을 눈치챈 듯 아무 말 없이 알겠어 라고 답했다. 이번엔 내가 그녀가 머무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다. 잘 지냈어? 나는 문 앞에 선 채로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 널 만나자고 한 건 그 사람이 다 얘기했어. 다 들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었어. 내 아이가 아니라더라. 유전자 검사 불일치였대. 나는 조금 웃으며 씁쓸하게 말했다. 참 사는 게 일이 복잡할 줄이야. 이렇게 너랑 다시 마주할 줄은 몰랐어. 그 아이 내 아이일 가능성 있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담담하지만 확실하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날 바라봤다. 그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우리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애썼어. 시기도 비슷했고, 그래. 난 그 남자 돈에 눈이 멀었어. 그래서 당신 아이를 갖고도 그 사람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진실은 너무 늦게 도착했고 상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 숨 쉬고 있었다. 2년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와 지냈다는 사실 하나로도 손이 떨렸고 며칠 밤을 눈 감지 못한 채 지새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듣게 되자 이상하게도 그녀가 불쌍해 보였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묘한 연민 같은 감정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그녀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나도 다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문제는 부모님과 고모였다. 이혼할 때도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셨다. 고모는 말릴 생각조차 없었고 재결합 얘기를 꺼내자 그대로 펄쩍 뛰셨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다시 며느리로 들일 수 있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고모, 이건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에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라면 책임을 져야죠. 고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그 아이는 거둘 수 있다고 쳐. 하지만 그 여자까지 받아주는 건 별개야. 넌 살면서 그 여자가 다시는 바람 안 피울 거란 걸 진심으로 믿고 살 수 있겠어?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내 아이 엄마예요. 며칠 전 만났을 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 낳으면 사람도 달라진다잖아요. 적어도 지금은 전보다 달라 보였어요. 고모는 두 팔을 꼬며 날카롭게 말을 던졌다. 넌 그게 문제야. 사람을 너무 잘 믿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니. 그때부터 내가 너 대신 지켜주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그런 여자를 내 곁에 들였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속이 쓰려. 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모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아요. 전 아내랑 아이랑 같이 잘 살아볼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잖아요. 고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럼 부탁이 하나 있다. 그 아이 말인데 유전자 검사 한번 하자. 나는 순간 당황스러워졌다. 유전자 검사요. 내 아버지도 슬쩍 얘기 꺼내더라. 지금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고모? 고모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찝찝하잖니. 그리고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어찌됐든 너희 이혼 사유가 상간이었다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어른들이 나서서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니? 고모는 단호했다. 진짜 내 자식이면 너도 떳떳하고 시원하잖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 사이에 증명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또다시 검사를 받게 되는 게 마음에 걸렸다. 이미 한 번 상처 입은 사람인데 다시 친자 검사를 하자고 권하기엔 내가 너무 잔인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확신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시기상으로도 기억으로도 그녀의 말과 모든 정황이 일치했다. 그녀도 검사에 동의했다. 고모와 아버지의 유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차분히 받아들였다. 이 검사가 끝나면 진짜로 우리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나는 다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책임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것도 결국 이 아이 덕분이잖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잘할게. 괜히 유전자 검사다 뭐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어르신들 말 다 맞고 나 이해해.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줘.
아이 짐이랑 이것저것 챙길 게 있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들어가는 날짜는 다시 정하자. 응, 몸조리 잘하고 내가 자주 찾아갈게. 우리가 살던 신혼집은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다. 달라진 건 아이 짐이 조금 늘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재혼 서류를 검토하며 이제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재결합 사실을 알릴 준비를 했다. 재혼이 아니라 재결합.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고모에게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느꼈다. 기분이 쎄했다. 일을 어쩌면 좋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딨니? 고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모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유전자 검사 말이다. 불일치가 나왔어. 뭐라고요? 절대 내 자식이 아니래. 세상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너희 아버지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제 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모는 씁쓸하게 말했다. 넌 그 아이 말을 그렇게 찰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야. 내가 방금 결과지 사진 찍어서 톡으로 보냈다. 봐봐. 내 아이일 확률이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 고모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대체 뭘로 그렇게 확신했던 거야? 아이고, 조상이 도왔다. 확인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니?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다. 아내가 당신 아이라고 말하던 얼굴, 그 눈빛, 그 울음, 그 떨림, 그리고 그 상간남이 당신 아이가 맞을 겁니다. 라고 사죄하던 그 장면, 그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다. 사실은 내가 믿고 싶었던 거겠지. 그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자기암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녀가 이번엔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다. 고모한테 연락받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난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당신이 맞다고 했잖아. 우리 아이가 맞다고. 안 그래?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그게 사실 난 진짜 구제불능인가 봐. 미안해. 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정확히 있는 그대로 말해줘. 당신이 낳은 아이잖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뱉었다. 다른 사람 아이 같아. 뭐라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젠 잘 모르겠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진짜 나도 몰라.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어디까지 날 속인 거야? 그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더니 차갑게 말했다. 됐어. 이렇게 된 거. 나도 더 이상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고 당신 아이도 아닌 게 확인됐으니 우린 더 이상 할 얘기 없겠네. 내가 당신 아이일 거라고 생각한 건 그건 진심이었어. 나는 비웃듯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환멸난다. 너라는 여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 상황. 넌 나를 2번이나 속인 거야. 그것도 치명적인 이유로. 이건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야. 그녀는 눈을 피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자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되는 거야. 그 남자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래. 됐어? 유전자 검사 2번씩이나 해가면서 다 증명했잖아. 내가 더 이상 뭘 증명해야 해.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대체 누구 아이냐고. 내가 너 만날 때 그 남자 외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그녀는 머리를 감쌌다. 그걸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지금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 날 쓰레기라고 불러도 좋아. 아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아이 걱정 안 해. 왜냐면 내 아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너란 여자가 걱정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행동할 수 있었어, 그동안?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추정되는 애 아빠 있어. 몇 명 있었어. 다시 한번 사과할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 재결합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한테 서류상으론 또 피해준 건 아니니까. 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신 당신 볼 일 없겠지.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준 상처, 당신도 쉽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가여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처럼 살면 안 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마쳤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애 아빠는 내가 알아서 찾을게.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마. 가엾어 하지도 말고. 아내는 나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도 그 상간남 하나만 만난 게 아니었다고 했다. 때때로 인연이 닿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고 그 대부분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중엔 유부남도 있었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남자도 있었다. SNS로 만난 사람들과도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말문이 막혔다. 나라는 남자가 그녀에겐 대체 얼마나 모자란 존재였을까? 문제가 나한테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무언가 채워주지 못해서 그녀가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어쩌면 내 착한 척일지도 몰랐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늘 사과부터 하며 위기를 넘기려 했던 그녀. 이번엔 그 위기를 회피하듯 어이없이 이별을 고하고 그 후로 연락은 없었다. 그녀의 뻔뻔함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관련된 문제였기에 그 아픔은 오래 남았다. 지금 나는 재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산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꽤 익숙하다. 혼자인 게 불편하지는 않다. 가끔 친구들의 아이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길 가는 아이가 하염없이 귀엽게 느껴질 때면 문득 외로움이 스며들곤 한다. 하지만 그럴 때면 생각한다. 거짓말로 나를 무너뜨렸던 아내와 그녀와 함께 보냈던 그 지난한 결혼 생활보다는 지금의 고요한 하루가 더 낫다고. 그래서 조용한 밤이면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허허로운 마음을 다독인다. 아버지도 고모도 이제는 내게 재혼을 권하지 않는다. 그 일 이후로 생긴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그들도 알고 있기에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라 고 하신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잖나.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그저 견디는 시간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건 정말 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만으로는 모든 걸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고 믿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짓과 반복되는 배신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요.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말없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복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쉽게 판단하지 말자, 쉽게 믿지 말자, 그럼에도 쉽게 미워하지도 말자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건 누군가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건네야 할 말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